안녕하세요. 공업화학 강의를 맡게 된 박찬혁이라고 합니다. 이 공업화학, 우리가 9급 화공직, 여기에서 화학공학 일반하고, 전공 과목이 이 공업화학, 요거죠. 예. 아마 9급 화공직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고 점수 따기 어려워하는 과목이 요 공업화학인데, 이 공업화학이 이제 왜 어렵냐 하면, 사실 뭐 화공기사 같은 경우에는 공업화학 준비하기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9급 화공직 같은 경우에는 공업화학 준비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범위가 좀 넓어서 그래요. 예. 이 공업화학은 일단은 문제를 보게 되면 일반 화학 내용 일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 유기화학이 들어가죠. 이거 참 골치 아프죠. 유기화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기공업화학이죠. 이게 유기공업화학에서 자 석유화학,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고분자 나오고, 그 다음에 유지 뭐 계면활성제 등등 나오고, 이게 이제 유기공업화학이라고 해서 보통 대학 다닐 때 유공무공 해가지고 배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무기공업화학에서 뭐가 나오면 전통적인 산알칼리 공업 나오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와 비료,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전지, 촉매, 그 다음에 환경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성이 돼 있어요. 공업화학은.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화공기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오죠. 뭐 한두 문제, 뭐 많이 나와야 뭐 두 개나 세 개 정도 나오고, 거의 대부분 얘네들하고 얘네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공업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보통 몇 문제 정도 하면 5문제에서 6문제 사이가 나와요. 요게 뭐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해도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연관돼 있는데, 이 부분 석유 고분자, 석유화학에서 뭐 한 4-5문제, 고분자에서 또 한 4-5문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공업화학에서는 어느 부분을 열심히 해야 되냐면은 여기까지를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무기공업화학에서는 어떻게 되면 전통적인 산알칼리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나오고 있지 않아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출제가 되냐면은 비료나 반도체, 연료전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좀 강가받는 화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촉매, 그 다음에 이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이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환경과 관련된 것이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고, 요 환경은 어디에서만 나오냐면은 서울시에서는 요게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하고 지방직하고 출제 기관이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부분도 아마 그렇게 크게 출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냐면은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뭐가 이제 많이 나오냐면 유기화학 요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나오게 돼요. 시험 문제가. 일반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유기화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 요런 것들이 이제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유기화학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죠. 뭐가 나오냐면 뭐 여기서 우리가 탄수화물에 분류해 가지고 뭐 알케인, 알켄, 알카인, 그 다음에 뭐 사이클로, 그 다음에 방향족인 벤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방족 탄화수소의 유도체인 뭐 알코올 에테르, 그 다음에 알데히드와 뭐가 돼? 케톤 나오고, 카복시산하고 에스테르 나오죠. 뭐 보통은 이제 최근에 얘네들 유기 화합물들의 이름들을
거의 대부분 미국식 그 발음에 많이 따라가도록 지금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화공직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예전에 불렀던 그런 그 이름들, 그런 거, 뭐, 알데하이드라고 하지 않고 알데히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터나 에스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를 에테르, 에스테르 얘기하는데, 그 뭐, 제가 혼용을 해도 그 좀 잘 좀 알아들으세요. 그거는 뭐, 뭐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 얘네들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알킬 할라이드의 뭐 친전자성 취환 반응, 친핵성 취환 반응, 제거 반응, 뭐 그 친핵성 아실 취환 반응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반응들이. 얘 나오는 것들이 전부 그 보게 되면 유기화학에서 한 단원을 차지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다 보면 이거는 1년이 가도 힘드니까 보통 그 유기화학에서 깊이 있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화공직 그 공업화학에서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각 반응이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그 대표 반응들이 있어요. 보통 그 대표 반응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잘 알려진 것들, 요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화학 같은 경우에는 뭘 할 거냐면, 일반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주기율표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뭐가 된다? 요 오비탈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주기율표에는 뭐 주기적 성질들 들어갑니다. 이온화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전기 음성도 제일 중요하죠. 전기 음성도. 요 부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냐면, 요 단원까지만, 여기까지만 좀 고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고생을 해주시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석유화학이나 고분자, 유지 계면 활성제 이런 것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어떤 특정한 반응 메커니즘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에틸렌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느냐, 프로필렌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느냐, C4 계열의 물질은 뭐가 있느냐, 뭐 여기서 뭐 방향족계 그 화합물에서 벤젠, 톨루엔, 자일렌 나오는데 뭐 만약에 파라자일렌을 산화시키면 뭐가 되느냐, 뭐 오르소 자일렌을 산화시키면 뭐가 나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떠한 물질이 있는데 이걸 반응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서 어떠한 물질이 얻어지겠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쓰는 뭐가 된다, 여기에서 쓰는 촉매는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석유에서는 방향족 화합물에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얻어낼 수 있고, 또 석유라고 하는 놈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바로 뭐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뭐 분해와 개질,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증류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한테 제품으로 들어오죠. 이런 것들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유지하고 계면 활성제, 그 다음에 도료하고 안료를 제가 넣어놨는데, 도료하고 안료는 지금 시험 문제로 안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요거 도료 안료 여러분들 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거기서 뭐 간단한 그 염료들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할 것이고,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유지하고 계면 활성제인데, 특히 이제 계면 활성제에서 시험 문제가 좀 나오죠. 뭐 비이온성, 양이온성, 음이온성 해가지고, 그 다음에 HLB 값 이런 것들 해서 나오고, 유지에는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값이 있죠. 뭐 요오드 값이라든지 비누화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가끔가다 나오는 게 뭐냐면 제지, 종이죠, 종이. 종이는 이거는 그냥 정의만 그 나오는 그 공정에서 이 공정이 뭘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과 알칼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산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뭐 황산, 뭐 염산, 질산, 그 다음에 인산 해가지고 나오는데, 얘네들은 주로 뭐냐면은 그 원료와 제법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거예요. 얘네들은 따로 깊이 있게 하지 않을 겁니다. 얘네들. 왜냐하면 얘네들은 뭐 거의 안 나오니까. 대표적인 제법만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 알칼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탄산나트륨, 수산나트륨 이런 것들 할 거고, 암모니아는 조금 중요하기는 한데, 암모니아는 뭐 그 자체로는 많이 안 나오고 다른 것과 연결돼서 많이 나오니까 주로 이제
비료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그 비료의 3대 요소라 그러죠. 질소, 인산, 칼륨에서 질소 비료, 인산 비료, 칼륨 비료 공부하고 그다음에 복합 비료, 화성 비료, 배합 비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보게 되면은 뭐 에칭이니 그다음에 뭐 그 포토 레지스트 이런 것들 뭐 저게 나오죠. 뭐 그 일본에서 뭐 불화수소 그 뭐 수출 안 하겠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 불매 운동도 우리가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그 반도체에 대한 내용 요 일부 그다음에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전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오래된 전지들 그런 거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뭐 일반 화학에서나 나오는 뭐 볼타 전지, 다니엘 전지, 뭐 1차 전지, 2차 전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런 것도 안 나오고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는 연료전지가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다음에 뭐 촉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제올라이트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담체 캐리어라고 그러죠. 담체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최근에 한 두어 번 정도 나왔던 그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고정화 효소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체 촉매로서 그 미하일리스 멘텐 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사실 그 반응공학에서 나와도 되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환경은 주로 이제 수처리 공정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올해부터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좀 들어요. 제 예상은.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이제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거냐면은 여기 고분자까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할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아마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쭉쭉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이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공업화학 뭐 이 내용 그 자체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이제 바로 좀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주기율표. 주기율표에 관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조금을 할 텐데 뭐냐면은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그 무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전이 금속 원소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많이 외우고 뭐 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우리 이 유기화학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거는 뭐냐면은 원자번호 20번 이내의 간단한 놈들 걔네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아마 여러분들 좀 외우고 있을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뭐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요런 거 해가지고 나오는데 뭐 원자 번호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이 원자 번호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해 놓은 거라서 오늘날 주기율표는 요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라든지 뭐 이런데 공부하게 되면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외우더라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학교 선생님들이. 뭐 저도 그냥 여기서 20번까지만 외우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몇 개만 좀 알아둬라. 근데 원자 번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요거 그 주기율표상에 나와 있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 그 주기율표에서 보게 되면 이 가지고 있는 게 자 우리가 원자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표시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뭐를 의미한다? 질량수고 얘네들은 주고받은 뭐에 해당이 된다? 전자수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서 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자 번호는 뭐와 같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하고도 같고, 자, 중성인 경우에는 중성 원자의 뭐하고도 같다. 중성 원자의 전자수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다음에 저기서 나오는 이제 질량수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느냐면 바로 양성자수와 뭐가 된다. 중성자수 더한 게 바로 질량수입니다. 그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세 가지가 있고 전자도 얘네들도 질량을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원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질량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양인 이 질량수에는 왜 이 전자가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죠. 뭐냐면 전자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전자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20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질량 자체가 일단 매우 작다.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양자역학에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 들어봤죠. 자,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자의 그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인데 그 불확정성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전자는 그 존재만 할 수 있지 얘가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단지 얘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는지 그 공간을 확률적으로 표시한 게 바로 뭐가 돼요? 그게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 오비탈. 그게.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경우에 어떻게 돼? 더 혼란이 가중되고 오차가 심해지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간단한 이제 양자역학,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닐스 보어라고 하죠. 닐스 보어. 덴마크인가요? 이 사람이? 아마 덴마크가 맞을 거예요. 축구를 무지 잘했다 그러던데.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제 수소 원자를 연구를 해가지고 알아낸 게 있었죠. 뭐냐면은 원자 핵이 있고 가까운 데부터 해서 어떻게 돼? 얘네들 요렇게 전자 껍질 해주고 얘네들한테 번호 매겨준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주, 양자, 수이고 얘가 알아낸 게 뭐냐면 저거죠. 이 에너지 준이 알아낸 거죠. 에너지 준이 알아낸 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인데 이때 여기서 보게 되면 수소 원자의 그 에너지 준이 즉 n번째 궤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요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돼? 이 보어가 알아낸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발전시켜서 뭐냐면은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거는 이제 수소인데 이 수소를 가지고 했던 거는 왜 그러냐면 수소는 전자가 하나니까 어떻게 돼? 추적하기가 편하죠. 굉장히 편하다.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놈은 즉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얘기한 뭐가 돼? 에너지 준위가 맞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 순서를 우리가 보통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K 궤도에는 뭐냐면 S 오비탈만 있고 L에는 뭐가 있어요? SP가 있고 M에는 SPD 오비탈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2개가 들어가고 p 오비탈에는 6개, 여기에는 10개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전자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2n 제곱의 관계가 있고, 그쵸? 2n 제곱의 관계가 있고, 요렇게 채워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요렇게. 그래서 첫 번째 궤도에 있는 거다라고 해서 1s, 두 번째 궤도에 있는 거에서 2s2p, 세 번째 있는 거다라고 해서 3s, 3p, 3d 오비탈. 여기서 방위양자순위, 부양자순위, 자기양자순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냐면은 다전자 원자에 뭐가 된다. 에너지 준위 정도는 에너지 준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 준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s, 2s, 2p, 3s, 3p까지는 순서대로 그대로 오는데, 자, 여기에서 뒤집어지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4s가 나오죠. 3d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4s가 먼저 온다는 요 사실,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죠. 자, 1s가 있고, 그 다음에 2s가 있고, 그 다음에 2p가 있고, 그 다음에 3s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p가 오게 되겠죠. 자, 여기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방이 몇 개짜리냐면은 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방이 하나고, 그 다음에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방이 몇 개? 3개. d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방이 5개죠. 그러면 이 방 하나에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스핀이 다른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2개씩. 자, 이렇게 반드시 스핀이 다른 전자, 즉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혹은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거 다 어떻게 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란 얘기죠. 즉 한 오비탈 내에는 스핀이 다른 전자가 몇 개? 2개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 그래요. 요거를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그러는데,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뭐냐면, 자, 같은 오비탈 내에 있는 이 전자 2개를 어디에다가, 여기 여기 자기장에다가 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똑같은 음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에서 받는 힘의 방향이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음전하를 갖고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휘었으면 얘도 이쪽으로 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이 결과대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는 이쪽으로 휘면 반드시 얘는 어떻게 된다? 반대쪽으로 휘더라.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한 놈이 이렇게 회전하는 하나는 어떻게 돼? 반대쪽으로 회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그래서 요게 스핀이 다른 전자. 그래서 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하는데, 뭐 이것까지 알 필요 없고,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 요거 알고 있고,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전자가 p 오비탈의 전자가 만약에 3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채워지느냐면, 자, 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식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뭐 이런 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가장 안정한 방식이 어떤 거냐면 한 방에 하나씩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정한 방식이다라고 해서, 요렇게 가급적이면 뭐냐면 홀전자를 어떻게 된다? 홀전자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훈트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훈트의 규칙. 그리고 전자가 채워질 때 어떻게 채워지냐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높은 오비탈대로 순서대로 채워진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 아우프바우 또는 뭐라 그래요? 구성의 원리, 싸움의 원리라고 얘기하죠. 요거를 싸움의 원리다. 뭐 물건을 쌓아 놓는다라고 할 때 그 쌓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 얘네들이 순서대로 채워지더라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다룰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탄소와 관련된 내용들, 탄소, 질소, 산소, 요런 것들 이제 많이 다루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6번인 탄소다. if 6번 탄소 같은 경우는 전자 몇 개? 6개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자, 1s에 2개 채워지고 2s에 2개, 2p에 몇 개? 2개 채워지죠. 그럼 어떻게 채워지는 거야? 요렇게 채워지겠죠. 얘네들은, 탄소는. 그래서 요렇게 채워진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구성의 원리,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탄소 요거는 좀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뭐 배울 거냐면은 이제 알케인, 알카인에서 혼성 오비탈, 그거를 좀 배울 거예요. 혼성 오비탈 할 때 요거 이제 나오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뭐 여기 유기 화학 혹은 단위 반응,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라고 해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운 개념이죠. 이제 폴링은 요걸로 전기 음성도로 노벨 화학상 받았고, 그쵸? 그 다음에 그 또 뭐냐면은 그 각기 다른 분야에서, 그러니까 뭐 노벨 물리학상 받고 노벨 화학상 받고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전혀 다른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그 사람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이걸로 노벨 화학상 받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뭘 했냐면, 이 사람이 그 노동운동에 많이 투신을 해가지고, 그, 저명한 이제 노동운동가가 돼요. 그래서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폴링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노동운동을 그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나중에 노벨 생물학상? 아마 그것까지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뭐냐면은, 그 유럽에서 그 DNA 있죠, DNA. 그 DNA 그거를 이제 방사선, X선으로 이제 촬영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미국에 있는 그 폴링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노동운동,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그, 이런 그 80년대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뭐 노동운동하거나 통일운동하거나 이러면은 국가에서 못하게 막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뭐 수배도 내리고 이러면서 잡아 가두기도 하고,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DNA 그거를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면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지금도 보게 되면 왓슨과 크릭이 그 DNA 이렇게 한 거, 거기서 이 사진 이렇게 찍은 거, 그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거 그 DNA 이중 나선 구조 밝혀낸 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이 사람이 유럽으로 건넜다면 이 사람이 그 구조를 밝혀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역사엔 가정이 없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간에 이 전기 음성도 이렇게 나오는데, 전기 음성도는 정의를 좀 반드시 알고 있으세요. 뭐냐면은, 자, 공유 뭐가 되냐면은 이 전자쌍 있죠.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의 뭐가 된다? 상대적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기 음성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여기서 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얘가 2.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1.0, 1.5, 2.0, 2.5, 3.0, 3.5, 4.0이에요. 즉 뭐냐면 얘가 제일 큰 거예요. 얘가 제일 크고 얘도 3.0에 해당이 되고, 얘가 0.9, 뭐 1.2, 1.5,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2.4인가 그럴 거야 아마. 여기서 얘가 1.8이고 2.1인가 그럴 거야 아마. 여기서 보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여기서 이게 정확한 숫자는 뭐 중요한 거 아닌데, 요거는 이제 맞는데 이거는 여기는 좀 헷갈리네. 자, 아무튼 간에 이 전기 음성도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의 여기 요 정도까지의 전기 음성도는 좀 알고 있어라. 전기 음성도. 예? 그래서 여기서 전기 음성도가 뭐 몇이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사실 그 여기서 나올 만한 시험 문제는 아닌데, 뭐냐면 만약에 탄소하고 질소가 있고, 그 다음에 탄소하고 뭐 산소가 있고, 질소하고 뭐가 있다? 산소가 있고, 산소하고 얘가 있을 때 누가 더 잡아당기는 힘이 세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얘가 더 세고 얘가 더 세고 얘가 세고 이쪽으로 센 거죠. 이거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유기 단위 반응을 넘어가게 되면 전자의 치우침, 즉 편극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좀 나오는 거죠. 자, 전기 음성도 여기 요 정도 알아두고, 다음에 뭐 여기까지 뭐 했으면은, 여기까지 주기율표 뭐 했으면, 여기 뭐 주기율표에 대한 성질은 요 정도로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그 가끔가다 시험 문제로 뜬금없이 여기서도 한번 나왔었죠. 그 공무원 시험에서도
질소에 뭐가 된다? 질소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s2, 2s2, 2p3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1s에 어떻게 된다? 2개. 2s에 몇 개? 2개. 그 다음에 2p에 몇 개? 여기에 홀전자 하나씩. 요렇게 들어가는 게 되겠죠. 요거.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오비탈에서 보게 되면, 여기 오비탈에서 지금 우리가 그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해가지고 나오는데, S 오비탈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 얘네들은 구형이에요, 구형. 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방향성이 있다, 없다? 방향성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자 껍질이 어떻게 돼? 다 들어있죠, S 오비탈이. 그러면 1s에 있는 S 오비탈이 1, 누가? 2s에 있는 S 오비탈이 이렇게 감싸고 있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1s와 2s 오비탈 사이에 경계선이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불러? 마디. 뭐 노드라고 하죠. 마디라고 부르는데, 이때 마디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 얼마? 0이 되는 거예요. 얘는. 다음에 P 오비탈 많이 봤을 거예요. 이 P 오비탈 우리가 뭐라 그래? R형형이죠. R형.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X와 Y와 뭐가 돼? Z의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방향성을 갖고 있고,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뭐 X축, Y축, Z축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나타나는 공간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EP에 지금 뭐냐면 3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방향으로 표시해 주게 되면 어떻게 돼? X 방향에 하나, Y 방향에 하나, Z 방향에 하나.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화학 결합 넘어가고, 화학 결합하고 그 형식 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